읽는 직업, 저자 이은혜, 마음 산책에서 나온 책이고요. 2020년 9월 25일 1판 1쇄 발행, 그로부터 열흘 후인 10월 5일 2쇄 발행, 마음 산책이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은혜, 인문출판사 글항아리 편집장,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3년 6개월간 학술 기자로 근무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한국의 미, 최고의 예술품을 찾아서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등을 기획했다. 글항아리 창립 멤버로 15년간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섭렵하며 규장각 교양총서를 비롯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21세기 자본, 불평등을 넘어, 부산은 넓다,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등을 기획 편집했다. 제54회 한국출판문화상 편집상을 받았고 서울신문과 한겨레 21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자들의 탄생, 발전, 만개, 죽음을 모두 지켜본 최초의 목격자이자 조력자이다. 앞으로도 책을 써나갈 그들을 더 잘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책은 출판 과정에서 편집자인 저자가 편집자, 저자, 독자 이 세 대상에 대해서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 자체가 편집자이시면서 또한 이 책을 쓴 저자이고 동시에 저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했던 사람이며 책을 읽는 제1의 독자로서 그 세 대상에 대한 생각들을 쭉 적어 나간 것입니다. 재밌었고요. 저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또한 번역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편집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을 기획하고 또 만들어내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묶음은 저자 관찰기입니다. 두 번째는 편집자의 밤과 낮입니다. 마지막 섹션은 독자와 책을 옹호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큰 섹션 중에서 몇 부분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챕터는 저자 아리입니다. 몇 명의 저자와 헤어졌다. 문자도 메일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으니 결별한 게 확실하다. 지금도 그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한때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문득 읽게 되는 어떤 저자의 원고는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제쳐놓게 할 만큼 뛰어나다. 그가 삶과 맺는 불화나 세상의 안이함과 분투한 흔적은 깊이 있는 공부와 더해져 마침내 글쓰기로 이어진다. 제2의 원고가 그랬다. 리듬감 있고 밀도 높게 흘러가는 원고는 곧장 읽는 이를 글 속 현장으로 데려다 놓았다. 제2는 수많은 원전과 사료를 단계별로 밟아가며 확인하고 역사의 현장에 놓인 실물들의 귀를 기울인다. 기껏 로마까지 가서 이 속에 밝은 가이드를 따라 절차도 순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복원된 포름 로마눔을 둘러보는 어리숙한 여행자 같은 면이 그에게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갓 편집자가 되었을 때 나는 제이가 주는 글과 책, 나아가 그가 열어주는 어느 세계든 경이롭게 여기면서 진입했다. 마치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어린 나는 재빨리 흡수하고 재빨리 모방했다. 하지만 제2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너무 벅차서 우선 그의 덩어리져 추상화된 문제의식들을 익혔고 나머지 세부 지식과 테크닉은 틈나는 대로 습득해 나갔다. 편집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남의 글을 읽고 다듬어 세상에 내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카피와 보도자료를 많이 써도 편집자는 작가가 아니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학자가 아니다. 다만 글을 읽는 눈과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누군가 물을 대주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와 살이 되게 하려고 애쓴다. 편집자가 저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며 편집자는 좋아하게 된 저자의 근원이 되는 지점을 찾아 나선다.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광폭의 지식을 가진 제이와 자주 만나던 시기, 나는 그가 참조한 책을 10권쯤 그대로 따라 읽었다. 그 책들을 읽고 나자 나는 내가 매일같이 논문을 쫓아 읽던 국내 학자들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내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오랜 전에 해소된 경우가 많았기에 제이를 따라하면서 나는 갑자기 내가 놓인 현실이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제이와 사제인 듯 친구인 듯한 관계를 다지면서 세상을 보는 시선을 공유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지난 세월 자신이 꽁꽁 싸운 보따리들을 하나둘 풀어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작가와 가까워졌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 아리의 역사는 짧지 않고 멈추기 힘들 만큼 때로 중독성이 있다. 그걸 덮을 수 있는 것도 그가 열어준 세계 혹은 다른 저자들이다. 나는 또 에물조차 베르너 존바르트를 읽고 조르주 바타유와 시몬 베유, 울리백을 읽었다. 다행히 MW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나를 내어준 채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저자들에게 매혹되어 밤새 글을 읽으며 그들의 궤적을 쫓고 앓기도 했던 기억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내가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실패한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가 더 많이 기억되길 바라고 나 또한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단서를 책과 사람 안에서 찾고 싶기 때문이다. 좀 넘어서 이제 자신이 편집자로서 저자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챕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나는 학계에서 발표되는 최신 논문을 즐겨 읽었고 날카로운 비평의식을 지닌 학자들을 좋아했다. 그때 자주 만나던 사람들은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의 글쓰기는 대체로 학술 세계의 틀에 갇혀 있었다. 내가 출판계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과 헤어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한때 그렇게 쫓아다녔으면서. 우선 그들은 책이 아닌 논문을 주로 썼고 몇 년에 한 권씩 펴내는 책도 논문의 색깔을 벗지 못했다. 출판이라는 상업의 세계로 들어온 나는 학술 연구를 교양 지식과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는 저자들을 만나야 했는데 논문은 도무지 읽히지 않는 글이거나 삶의 구체성들을 담지 못하며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글쓰기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 청춘은 그렇게 한번 정리되었고 인간 관계도 리셋되었다. 넘어가서요. 유럽에서 유학했던 한 저자와는 한때 강렬한 관계를 유지했다. 몇 권의 책을 같이 작업하면서 우리는 친밀해졌다. 퇴근 후와 주말에도 만났고 메일과 전화, 미팅과 식사를 수없이 함께하며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나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술을 보는 시선, 좋은 번역에 대한 견해, 훌륭한 문체에 대한 시각, 세상을 비평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는 비평과 냉소를 위아래 옷처럼 걸치고 있었기에 그가 사는 세상은 회색빛이다 못해 핏빛일 때가 많았다. 또 걷다가 금방이라도 싱크홀에 발을 디딜 것처럼 평평한 땅 위에서 언제든 어둠 속으로 빠질 자세가 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내가 너무 안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밝게만 보는 것인가 싶었지만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편집자는 삶의 활기와 기획 의욕 모두를 잃어버린다. 즉 의욕과 냉소는 양립하기 어려웠고 한때 벗이었던 좋은 관계는 이제는 거리에서 지나치는 타인만도 못한 관계로 전락했다. 편집자로서의 고민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날카로운 이성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자유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런 책들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하는 편집자, 출판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것과만 동의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세상에서 밝은 면도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들, 그런 논조를 실기도 원하고 어쨌든 편집자는 그런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저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에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져서 흥미로운 챕터가 있는데 그들은 가난하다라는 챕터입니다. 전문 번역가들의 삶 그리고 저자들의 삶 부유하기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하면서 그들은 가난하다라는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뒤 전문 번역가가 된 H를 만났다.
그는 글 항아리에서 철학책을 번역했지만 사실 번역가로서 그가 걸어온 행로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고 한 명의 독서가로서 그가 어떤 책을 좋아하며 미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도 읽히지 않았다. 처음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그에게 받은 인상은 매우 신중한 철학자 같다는 것이었다. 과잉되고 들뜬 말투로 상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편집자와는 달리 존재의 무거움을 현시하는 것만 같았다. 궁금했다. 말투도 행동도 철학자 같은 그는 왜 전공과 관련 없는, 즉 트렌드를 쫓고 거칠에 능한 책들을 주로 번역해온 걸까? 돈이 되니까요. 그의 대답은 명확하고 간결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똑같은데 철학책에 비해 노력은 반도 안 들고 속도는 2배 이상 낼 수 있어서요. 우리는 결혼 여부나 자녀의 유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번역 이력에서 시작된 질문은 갑자기 개인 생의 반경으로 방향을 틀어 얼마간 이질적인 이야기로 내달렸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는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였다. 대화 도중 그는 갑자기 내 앞에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1시간에 번역할 수 있는 원서 분량은 몇 줄이고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작업했을 경우 최대한 번역할 수 있는 분량은 원고지 몇 매라는 계산이었다. 거기에 원고지 장당 3,500원을 곱해 한 달 수입을 도출했다. 이어서 흘러나온 것은 분유값과 기저귀값 같은 용어였고 오랜만에 자기 관심사인 철학책을 번역한 것이 지난 몇 달간 야기한 금전상의 손해도 계산해냈다. 이거는 굉장히 다가오는 이야기인데요. 전공서적을 번역해 본 적도 있고 좀 쉬운 관련된 책도 번역해 본 적이 있고 지금은 틈틈이 방송 관련 번역 일도 하기는 하지만 단가가 너무 달라요. 방송 일도 짜다고 번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노가다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전공서적을 번역하고 쥐는 돈과는 돈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작가 M은 최소 월 200만 원을 벌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 하지만 그의 1년 인세 수입은 400만 원이 채 안 되었다. 원고를 쓰는 데는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이 걸렸고 가끔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작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굶더라도 향후 몇 년간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점쳐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가난은 피부처럼 밀착된 것 같았다. 40년 넘는 생애 동안 가난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가난은 글감이 되어주기도 했는데 의외로 그의 글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는 자부심이 넘쳤다. 작가들은 가난하다.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문화 예술 인실태 조사의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마치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올해 다시 내놓은 것처럼 변함없다. 그리고 이제 편집자는 어쨌든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고 연봉도 차근차근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면에서 가끔 작가, 편집자의 관계가 기이하게 느껴진다. 편집자는 그들에게 얼마나 기대고 있고 그들의 가난에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가? 하지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원본 창작자가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사례는 흔치 않았다. 그들의 애초 목적이 작품으로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탕 누어는 요즘 중국의 젊은 신예 작가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는 것을 지켜보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부는 공중 누각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소설가나 시인은 가난과 너무 동떨어질 때 동시대인들의 현실을 잘 담아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평생 비난한 생활을 했지만 누구도 써낼 수 없는 작품을 집필한 안톤 체호프를 주시한다. 그와 같은 작가의 작품들에는 이런 찬사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저자 혹은 번역자의 삶을 직접 접하면서 그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편집자로서 관찰한 것들을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서 친구 맺었다가 또 멀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묶음인 편집자의 밤과 낮입니다.
이게 본인이 편집자이기 때문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죠. 분량도 두께로 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별 차이는 없지만 한 권의 책을 편집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자신이 책을 편집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또 노력하고 꼼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3번 들었는데 모두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자연 속에서였다. 한 번은 바다, 한 번은 중앙아시아의 초원, 나머지 한 번은 산속에서다. 나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지 않았지만 바다에 빠졌을 때는 바닥이 있는 곳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초원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는 천장이 있는 곳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산속에서 길을 잃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자연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프다 말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려 볼 수 있는 내 방이나 병원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010년에 나는 죽을 뻔했다. 옛 길을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답사하며 글로 썼던 H선생은 사흘 동안 충청도와 영남 지방으로 답사를 갑시다. 편집하는데 알아야 할 공간들이 있어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편집을 하기 위해 가끔 책 밖으로 나와 답사를 떠나기도 한다. 당연히 최근 지도를 지참하고 떠났지만 조선시대 선비가 다녔던 사료에 나온 길은 현재의 지도와는 전혀 다른 행로였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우리는 지도를 무시하고 옛 문헌에 적힌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몇 개의 봉우리가 이어지는 커다란 산맥에서 겁없던 연구자와 나는 결국 길을 잃었고 어둠이 완전히 깔리자 위기의식을 느껴 높은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러고는 호수 건너편의 주민에게 손짓으로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백 년 전 책의 공간을 찾으려던 모험은 원고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지금은 길을 잃었던 그때의 두려움만 남아있다. 여하튼 편집자는 한 권의 책을 편집하기 위해 책 밖으로 종종 나온다. 마찬가지 이유로 2주간 유럽을 답사해 책에 실릴 공간을 머릿속에 담아온 적도 있고 책을 펴낸 뒤 관련 공간을 찾아 뒤늦게 텍스트를 완벽히 이해한 적도 있다. 이 모든 시간과 자원이 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리는 없고 독자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편집은 배치와 재배치, 수정과 재수정의 과정이며 편집자는 원본을 창조하는 저자와는 독창성 면에서 수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편집자가 공들여야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수백 수천의 시간이며 결국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남는 것도 뒤에 버려진, 길에 뿌려진, 못 보여준 것 속에 간직된 시간들이다. 이처럼 책 밖을 돌아다니는 경험들도 계속 축적되지만 사실은 드문 일이고 대체로 편집자는 신간을 작업하기 전 책에 파묻혀 편집 준비 운동을 한다. 가령 사학자 김범 선생이 번역 중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을 작업하기 전 다른 출판사에서 발간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을 미리 읽어주는 시기다. 가장 총체적이라 몰입도가 높고 삶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며 그것을 알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원고는 단연 유명 작가에 관한 2차 텍스트다. 왜냐하면 단 한 권의 2차 연구서를 위해 원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섭렵하는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400주기였던 2016년 제임스 샤피로의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모험을 편집하는 동안 내 생활은 극도로 통제되어 있었다. 프로이트와 헨리 제임스, 마크 트웨인, 헬렌 켈러 등 수많은 저명 작가가 셰익스피어 작품 원작자설 논쟁에 휘말려든 과정을 추적하는 이 책은 셰익스피어 텍스트 분석서가 아닌데도 나로 하여금 셰익스피어를 섭렵하도록 자극했고 나는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바쳤다. 모든 생활은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안에서 철저히 단색조로 흘러갔다. 먼저 희곡을 읽었다. 주로 세계 문학 전집에 포함된 각 출판사의 비극 번역본을 읽다가 주말이면 400주기에 맞춰 준비된 공연들을 보러 갔다. 그 생활은 전해인 2015년 가을부터 시작됐는데 책 편집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작품은 베를린 앙상블의 국내 공연 셰익스피어 소네트였다. 이 작품의 모든 미장센과 해석과 연기가
그대로 눈과 귀와 마음을 압도했으며 나는 공연 스틸컷을 표지 이미지로 사용하려고 독일 극단에 수차례 연락을 하기도 했다. 희곡 읽기와 공연 보기는 2016년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공연이 없는 주말에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각색한 영화들을 관람했다. 이 또한 극도의 몰입이지만 텍스트가 아닌 다른 매체로 분산시킨 사례인 까닭에 조금 더 소프트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베냐민 읽기로 이끌었던 아일랜드와 제닝스의 책이 마무리되자 다른 책들이 수없이 등장해 나를 다시 이질적인 독서의 세계로 잡아당기며 준비 운동을 하도록 했다. 마르사 누스바움의 책을 편집할 때는 존 롤스를 읽었고 메리 비어드의 고전에 맞서며를 편집하면은 기존에 읽어왔던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서들에 대한 나의 잘못된 독해 방식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갔다. 이렇게 눈앞의 목표가 바뀜에 따라 독서의 방향은 지그재그로 나아가며 편집자를 단련시킨다. 출판계에서 곧잘 신입 편집자보다 경력 편집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처럼 무겁게 축적해온 세월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들던 편집자는 자기만의 책 지도를 갖게 되며 그것은 지금 이 책에서처럼 글 여기저기에 인용된다. 더 많이 읽는 편집자일수록 더 훌륭한 독자가 되거나 작가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중간쯤 지나서 외서 기획 발견일까 발굴일까 라는 제목의 챕터를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공부에서 외서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외서 기획이라는 게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읽기 흥미로웠던 챕터입니다. 오매불망하던 암흑의 신문사의 최종 면접에서 몇 차례 고배를 마셨다. 어쩌다 다른 일간지에 합격해서 기자로 발품을 들였으나 2해 만에 그만두었다. 산샤댐이 세워지기 전 창장강 뉴욕으로 열흘가량 삼국지 문화유적 취재를 갔는데 드넓은 대륙에 압도되어 소시적 꿈꾸던 유학의 열망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 길로 대한해협을 건너 한 해 동안 요미우리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어를 숙달한 뒤 황해 너머로 날아가 중문학의 일가를 이루고자 했다. 하지만 횟수가 2번 바뀌며 가산을 탕진했다. 제 아무리 발버둥친들 학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귀국했다. 이후 결혼, 육아 등 평범한 가정 노릇에 여념이 없었다. 논술 강사, 객원 기자, 출판사 편집장, 번역가를 거쳐 지금은 외서 기획자라는 생소한 특수 고용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위는 사마천 사기, 늙어갈 용기, 장제스 평전, 쟁경, 노노와 주판, 피케티의 신자본론 등 다수의 책을 번역하기도 한 글항아리 외서 기획자 N의 이력이다. 글항아리의 해외 번역서 대표 타이틀 중 N이 찾아내 제안한 것들은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집에서 자가격리된 채 책 찾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는 지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마존닷컴, 아마존재팬, 당당닷컴, 보코라이 등 해외 서점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를 구독하며 해외 언론 서평단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해 에이전시로부터 수많은 원서를 받아 상당 분량은 읽어본 뒤 A4 8장짜리 기획서를 작성한다. 난도, 오퍼 적정액, 평가 및 감상 등을 적고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5쪽, 해외 서평 2쪽을 작성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권, 일본어권, 영어권 전문 번역가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자기 정체성을 거의 외서 기획자로 못 받고 있다. 그는 우리 출판사 내부 직원이나 다름없다. 내부 편집자들은 기획과 편집 중 편집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데 반해 그는 온종일 기획만 한다. 그가 뛰어난 점은 내용의 충실성, 대중성, 차별성 등을 골고루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큰 자산을 얻었다. 일본 3대 논픽션 대가로 손꼽히는 호사카 마사야스의 쇼와 육군, 20세기에 가장 널리 읽힌 전쟁사학자 존 톨런드의 일본 제국 패망사, 이른바 서양의 시오노 나나미라고 불러도 좋을 영국 최고의 고전학자 메리 비어드의 폼페이 사라진 로마 도시의 화려한 일상,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아시아 연구자 이안 부르마의 영년,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50개국에서 취재활동을 해온 콜린 우다드의 분열하는 제국, 아시아권에서도 독자층이 탄탄하게 형성된
영국 작가 마이클 부스의 오로지 일본의 맛,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알렉시에비치의 논픽션 목소리 소설, 마지막 목격자들, 기후변화 연구자와 독자라면 온 나라에서 필독한다는 환경운동가 폴 호켄의 플랜 드로다운, 제2의 조너선 스펜서라는 찬사를 맞으며 일약 세계적인 소장학자로 부상한 레너미터의 중일 전쟁은 모두 앤이 소개한 것이고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앤은 탐욕적이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지적 탐욕으로 아주 많은 책을 기획했다. 이는 편집 속도가 빠른 여러 편집자를 훨씬 앞서갔을 뿐 아니라 호기심 많은 독자들도 한참 뒤로 따돌릴 만큼 방대한 양이었다. 글 항아리는 크메르 루즈 살인 고문관의 세계를 다룬 자백의 대가를 출발점으로 하여 걸작 논픽션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앤이 기획한 책 중 걸출한 논픽션이 많아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 그는 글 항아리 모토인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펴내는 주간 글 항아리를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어권 언어의 교차 검토가 가능해 영어권 책이 중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먼저 나와 있을 경우 동아시아권에서 해당 도서가 독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알아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출판 기획자에게 명성이 뒤따를 리는 없기에 그는 몇 평 안 되는 방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기획한 책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먹고 산다. 현재 글 항아리의 외서 비중은 전체 출간 종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만일 외서가 국내서 종수를 웃돈다면 그 출판사는 국내 저자 발굴에 소홀하거나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외서 기획자들을 기획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북헌터라고 격화시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되묻는다. 외서를 발견한 것인데 기획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한 선배 편집자는 오퍼 경쟁에서 다른 출판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타이틀을 얻었다면 이는 기획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돈이 타이틀을 얻게 해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기획을 잘하는 동아시아 같은 출판사의 존재는 눈여겨볼 만하다. 나도 출판을 시작할 때는 그동안 읽어왔던 논문들의 저자를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하지만 학술지를 찾아 읽은 뒤 주제의식을 발전시켜 한 권의 책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절반의 실패를 맛보았다. 절반가량이 책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첫째, 애초에 글쓰기가 작가의 내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한 것이기 때문일 테다. 둘째, 작가의 실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출판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많은 작가가 마감에 무신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기획 단계에서 그들이 의욕을 보였다면 곧장 이성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원고를 써내야 하지만 쉽게 패배하는 쪽은 이성과 손가락이다. 그리하여 편집자들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린다. 게다가 편집자와 독자의 호기심은 성큼성큼 앞서가는데 학문은 특성상 빨리 진보할 수 없으므로 훨씬 더 많은 저자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해외 책들이 편집자를 끌어당기게 된다. 글 항아리의 경우 영어, 일본어, 중국어권 기획자는 늘 있고 독일어권이나 프랑스어권 편집자의 채용과 퇴사에 따라 있었다 없었다 한다. 중국어권은 N뿐 아니라 번역가 K와 T 그리고 초창기 기획자였던 H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정도다. 더욱이 중화권 저자들은 국내 인지도가 높지 않고 사고방식이나 취향 역시 영미권 작가들처럼 국내 독자들의 바람에 잘 부합하지 않아 기획이 곧 출간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다만 K와 T는 출판사에 대한 소속감과 배려심이 높은 게 장점인데 T는 중화권의 저명한 작가들과 20년 이상 지기로서의 관계를 쌓아와 한국 출판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주는 1인 에이전시를 자처한다. 그가 쌓아온 우정 덕분에 나도 편집하면서 옛랭커, 탕루오, 류전원 등을 편하게 만날 수 있었다. 사실 앞서 말한 N 전에 글 항아리 외서 기획에는 편집자 C의 활약이 컸다. 그 역시 영어권과 일본어권 도서를 검토하며 일본어 책을 번역한 경력도 있다. 80학번이고 그만큼 잔뼈가 굵어 많은 종수를 기획하진 않았지만 한 권 한 권 오래 고심한다. 텍스트 자체의 완결성과 충족감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가 기획한 책의 특징은 애니 기획한 것과 얼핏 비슷해 보이나 충실성 쪽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랑아리 대표작 중 하나인 이언 모리스의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독일 천재들의 총집합설 할 수 있는 피터 왓슨의 점원 지니어스와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대한 단절, 미국 최고의 인재들이 베트남전이라는 최악의 오류를 범한 내용을 다룬 데이비드 헬버스템의 최고의 인재들, 트리스트럼 헌트의 앵게스 평전은 다 편집자 C의 성과다. 한 명의 편집자는 출판사에 2~3년간 몸담으면서 그 출판사의 대표작이 될 만한 책들을 심어놓고 떠나곤 한다. 즉 자신이 기획한 책을 직접 편집, 출간까지 할 때도 있지만 기획만 여러 권 해둔 채 떠나는 경우도 잦다. 이런 편집자들은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출판사의 자산이 될 만한 양서들을 기획해놓고 떠나는 이들. 둘째, 수습 불가한 국내서나 번역서들을 기획해놓고 떠나는 이들. C는 물론 전자였지만 사실 후자에 속하는 편집자들도 많아 그들의 후임자는 그 원고들을 처리, 수습하는 데만 1~2년을 보내기도 한다. 이처럼 편집 기획자들은 책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해도 좋지만 그 눈은 학문 세계의 커리큘럼 속에서 체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해당 책들을 완벽히 파악하기보다 정보력으로 시장성을 전망하며 기획하기도 한다. 이때 그런 한계를 메우는 존재들은 전공별 학자나 전문 번역가다. 짐작건대 한길 그레이트 북스, 솔 출판사의 입장 총서, 민음사의 이데아 총서 등은 전문 학술인이 기획한 목록이 꽤 될 것이다. 번역가들 중 출판사에서 의뢰하는 타이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역하고 싶은 책을 발굴해 작업하는 이들이 있는데 편집자의 눈이 미처 가닿지 못했던 좋은 작품들이 이들에게서 발굴되어 나올 때도 많다. 글항아리에서 나온 파커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스테디셀러인데 이 책은 출간 이후 정치인과 사회 저명 인사들의 입에 꾸준히 오르내리면서 글항아리의 대표 저서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싸울 기회에도 우리 저자가 미국에서 워런의 북토크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에게 매료되어 곧장 메일을 보내 소개해온 책이다. 워런의 신간을 무조건 계약하라. 그의 신속한 판단을 믿고 좋은 책을 낸 결과 판매가 높지는 않았어도 우리는 미국 정치에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뛰어난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의 폭염사회나 심리학의 고전인 앤서니 스토의 처칠의 검은 개, 카프카의 쥐 같은 양서도 모두 번역가를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처럼 전공자와 번역가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기획자이기도 하다. 외서 기획은 체계성을 갖추고 진행되기보다 편집자의 문제의식과 취향, 관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곤 한다. 최근 글항아리에서 외서 기획을 하고 있는 30대 젊은 편집자는 초반에 글항아리의 기존 색깔에 맞춘 해외 도서들을 기획하다가 이제는 개인적 관심사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전에 그가 기획한 책들은 존 맥피의 이전 세계의 연대기, 네 번째 원고나 벤저민 모서의 손탑과 비비언 고닉의 사나운 애착, 끝나지 않은 일이다. 모두 글항아리의 인문학적 분위기에 딱 들어맞으면서 그만큼 진지하기도 하다. 그러던 그가 최근에는 멕시코 일러스트레이터의 요가책을 기획하거나 캐릭터 디자인 책에 관심을 보인다. 전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취향을 드러내면서 어떤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출판사는 향후 더 다양한 종합 출판 형태를 띄어갈 것이다. 이 글의 끝은 한 편집자의 몇몇 기획을 보여주며 맺고자 한다. 그는 20대 때 독서에 몰두해 입문서를 섭렵했고 문학을 읽는 데 수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 시간이 그가 30대, 40대에 좋은 책을 알아보는 밝은 눈을 만들어줬다.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잘 못하는데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하워드 아일랜드, 마이클 제닝스의 발더 베냐민 평전, 마사 누스바움의 정치적 감정, 헤르만 파르친거의 인류는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가, 짐 알칼릴리, 존 조 맥패든의 생명 경계의 서다를 기획했다. 외국어에 능하지 않음에도
외서 기획을 잘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그는 주로 하버드 대학 출판부와 같은 몇몇 주목할 만한 출판사의 홈페이지를 들락거리거나 꼭 출간되었어야 하는 주제인데 그동안 국내에 나오지 않은 책들을 에이전시를 통해 찾는다. 혹은 독서를 하다가 이 작가의 작품은 꼭 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 기획하기도 한다. 베냐민은 학창시절 그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학자로 보들레르, 발자크, 발레리, 블레이트를 읽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언젠가 베냐민에 관한 책을 만들리라 다짐했는데 그런 공부와 기다림이 발더 베냐민 평전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 불평등 주제에 관심을 가져오던 차 책 두께 때문에 타 출판사들이 오퍼를 포기한 21세기 자본도 과감히 계약해냈다. 계약 당시 피케티는 이름 없는 경제학자로 선인세가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글항아리의 대표이자 편집자로 독서력이야말로 편집자의 기획력을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다. 아무래도 저자가 편집자이다 보니까 편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서 편집자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으로 짧은 2개의 챕터만 읽고 독자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2020년 1월 7일 새벽에 잠이 깨어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지난해 판권 계약을 한 스페인 저자 페드로 바뇨스의 책이 영미권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문자가 역자로부터 와 있었다. 영미권에서 그의 책을 발간한 펭귄 북스가 판매 중지를 고려할 만큼 사안은 심각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는데 영미권 출판 편집자들이 책을 펴내면서 저자의 반유대주의가 분쟁에 휩싸일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원전에 적대적이거나 날카로운 부분들을 뭉뚱그려 놓은 것이었다. 선인세를 몇천 달러나 치른 이 원고의 한국어판을 낼 것인가에 대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했다. 어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출간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사안은 2007년경에 있었던 요코 이야기 논쟁을 떠올리게 했다. 국내 2005년 번역되어 나온 요코 이야기는 1986년 미국에서 출간된 소설로 저자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국민이면서도 오히려 일본 국민이 갖게 된 피해 담론을 정교화하며 식민지 국가인 조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내용은 거의 고찰하지 않는 역사인식을 보여줬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책을 출간하지 않았고 일본어판도 뒤늦게야 나왔다. 여하튼 한국어판은 글항아리 모 회사에서 출간되어 곁에서 논란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사회적 이슈로 번진 이 책에 대해 당시 편집부는 고심을 거듭하다가 절판을 결정했다. 이런 사안들은 편집자의 일이 단순히 편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집자는 저자가 언제 어떻게 논란의 중심에 설지 모르니 어떤 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단련해 두어야 한다. 페드로 바뇨스의 논란을 알기 얼마 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에 직면할 뻔했다. 당시 새롭게 계약을 추진 중이던 원고가 있었는데 한 연극 연출가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민감한 내용이 많아 자문을 받아보니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6조는 저작물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원고의 필자는 만에 하나 소송으로 번질 경우 경험과 자본이 없는 저자가 소송에 대한 짐을 전부 떠안기는 힘드니 출판사가 소송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제6조는 저자에게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 윤리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제6조가 없으면 표절 등과 같은 저자 개인의 반사회적인 일탈과 위법을 출판사가 떠안아야 한다. 결국 저자 개인의 위법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은 저자가 감당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뿐더러 근대 사회법과 계약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굳혔다. 더욱이 원고의 일말의 허위사실이라도 담기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면하기 힘들었다. 이 원고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파고를 일으켰던
미투의 문제의식을 치밀히 파고든 기획이었고 편집자로서 주제에 공감하며 접근하다 보니 미처 사법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법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부족한 탓에 일이 안이하게 진행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뒤늦게나마 검토할 기회가 주어졌다. 만약 시계바늘을 처음으로 되돌린다면 1, 2년 더 기다렸다가 최종 선고가 내려진 뒤 진행하는 것이 저자나 출판사 모두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최근 며칠 새에 들어온 한 번역 최종 원고는 애초에 역자가 샘플로 보내왔던 것과 달리 곳곳에서 허술함이 눈에 띄었다. 다시 말해 번역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본문에서 인용되는 여러 텍스트의 원전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번역한 부분이 많았다. 보통 번역가는 고전이 인용되었을 때 국내 연구자의 번역물을 여러 가지 참조해서 정확성을 높여 최종 결과물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번역가는 그런 원류를 찾아가는 일을 성가시다고 여긴 듯하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여러 번 교차 점검을 한다 해도 까다로운 원전 인용에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실수를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법적으로 얽히는 사안들은 언제나 수치심과 불명예에 결부되어 나 같은 필부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다. 그것은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 서로의 이권을 따지는 가장 처절한 밑바닥 싸움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우리 저자의 글을 다른 이가 표절했다고 하여 조그마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즉 우리 저자는 상대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고 그에 따라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내 경우 우리 저자와 표절 혐의가 지목된 상대를 모두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관점에 따라 표절로 몰아붙이기에는 좀 가혹한 면도 있었는데 나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저자는 한 잡지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간이 자기 표절이라는 이상한 문제 제기를 잡지사로부터 받았고 한국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판사의 배석 아래 해명을 한 적도 있다. 저자의 편에서 상대의 부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나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해야 했기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저자와 출판사를 모두 피폐하게 만들었고 정의보다는 욕망과 실수와 얼마간의 게으름을 확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어디서든 늘 생기기 마련이고 편집자도 교정이나 기획 판단에서 언제든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루에 얼마만큼 처리해야 이 문제들이 줄어들 것인가? 재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독자와 책을 옹호하며 섹션을 읽겠습니다. 흥미로운 챕터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시절을 지나면 못 읽는 책들. 20대 때 내 책꽂이에는 박완서와 이문열의 작품이 없었다. 황석영과 신경숙은 읽었지만 은희경과 성석재도 읽지 않은 채 그 시절을 지났다. 대신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마르크스의 자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화안을 읽었다. 뒤의 책들이 앞의 책들의 부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름 있는 작가들의 책을 읽지 않은 것을 떳떳하게 밝히기는 힘들다. 그건 흉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결여라고 할 수는 있다. 30대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등 하루키 책을 몇 권 읽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작가에게 큰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청춘을 관통하는 성장담을 담은 그의 소설을 읽으며 이미 조금 지난 청춘 시절의 마음과 고민을 되살리기는 어려웠고 10대, 20대에 느꼈을 법한 감정을 지금에 와서 고스란히 회상하며 읽을 수는 없었다. 누구나 뒷북을 치지만 사실 뒤쫓는 자의 감정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후회로 인해 유쾌하지만은 않다. 독서에서 뒷북을 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책을 무작위로 읽은 사람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보와 지도를 그리며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선 이들이 제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기는 힘들다. 도둑맞은 가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등 박원서의 단편들을 최근에 읽은 나는 그의 작품을 읽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후회했다. 가난을 그리도 잘 그려낸다는 것, 그 안에서 현실과 부딪히며 살아남은 여성들은 열렬히 빠져들 만한 인물들이었다.
작가는 최근까지도 생존해 있었고 내 주변이 온통 박완서 작가 이야기일 때도 나는 그의 작품을 모른 채 무심하게 이야기들을 겉돌며 전해 들은 셈이다. 과거의 나태함을 드러낼 뿐이니 이들 작품에 대해 이제와 뭘 좀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문열의 수많은 작품 중 저서도 아닌 그가 평역했다는 삼국지만 읽은 나의 젊은 시절은 얼마나 편협하고 빈약한가. 여기서도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한 독서가 얼마나 폭 좁은 것인지 드러난다. 어쩌면 독서의 유용성이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읽기보다 오히려 자기 취향과 욕구를 억누르고 작가의 대표작으로 직진해서 들어갈 때 더 크게 발휘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취향이란 대부분 좁기 마련이라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을 때가 많다. 이문열의 문체는 지금까지도 모범적 케이스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지난 겨울 누군가와 만나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이문열의 글쓰기 운율은 전범으로 삼을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사람의 아들조차 읽지 못한 현 세대가 직면한 딜레마는 무엇일까? 지난 20년간 그의 작품보다 신문, 인터뷰 등에서 발언해온 정치적 입장을 훨씬 많이 접해온 젊은 세대는 더욱이 그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대라면 순수한 독자로서 그의 작품을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의 작품을 꼭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읽어야 할까? 나는 일찍이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고은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만인보와 1950년대를 읽었는데 그것을 다행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는 아마 그의 작품을 집어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도덕적 결핍은 있고 작가들에게는 그 점이 조금 더 너그럽게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다. 여하튼 그들은 한 시대의 상위 체계를 구성했을 뿐이고 그것은 어제의 세계다. 많은 작가가 노년에 예상치 못한 경로를 걷는다. 본인도 젊었을 때는 자신이 글이 될 줄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 독자들 또한 그들이 그런 노인이 되어갈 줄은 상상도 못한 채 그들의 젊은 시절을 좋아했다. 4년 전쯤 한때 문단에서 이름을 알렸던 시인 C를 만났다. 그는 젊은 시절 전형적인 실존주의자의 글쓰기를 보였고 천재의 기운을 반짝 이기도 했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그가 60대에 접어든 모습이었는데 여러 사람과의 자리에서 맥락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주 하는 그를 목격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세상은 마치 그를 따돌리고 있는 듯 보였다. 방 안에 사람은 가득한데 그는 그 안에 홀로 격리되었고 누구도 그의 시선과 목소리를 받아주지 않았다. 한때 빛나던 모습과 현재 빛바랜 모습의 간극을 목격한 이들은 예전 모습을 어떻게 추억하거나 폐기해야 할까? 그를 만나는 지금의 청년들은 아마도 그의 작품을 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찍이 그의 작품을 읽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나의 견해를 수정하며 그를 지워버려야 할까? 만약 조금 더 밀접하게 작업을 함께하거나 같은 조직 안에 몸담는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년의 한 작가와 작업을 하던 중 그의 독특한 작품 세계와 문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 독자들과 정치적 견해 및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격차가 너무 커서 작업을 지속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 몇몇 사람이 뒤에서 말한다. 예전에 그 작가는 훌륭했다. 하지만 지금은 변했다. 어떤 생각들은 때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반면 기성세대 눈의 현세대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다니는 무리로 때로는 분별력도 모자라 보일 것이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이런 형국에서 다수의 노년은 지는 자세를 취한다. 어쨌거나 청년들은 가장 분투하는 세대이고 맨손으로 미래에 맞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전의 반열에 드는 것은 한 줌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작품은 그 사유와 문장, 문체가 잠깐 득세했다가 하향세를 그리면서 하찮은 시체가 된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지금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으로 읽히는가. 한때 반짝였던 작가들의 작품이 시대 흐름과 너무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그의 예전 작품으로 거슬러 올라가 읽을 만한 동기부여를 얻지 못한다.
이제 와서야 여러 사람이 과대평가된 작가로 꼽는 이 중 한 명은 해밍웨이다. 소설가 도나 타트와 존 어빙이 해밍웨이의 작품들은 신통치 않거나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해밍웨이 문장의 특징인 단문이 마치 광고 문구처럼 짧고 단순하다며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하지만 10대, 20대의 해밍웨이를 읽은 독자들은 그의 남성다움, 강인함, 전쟁터를 누빈 그의 문학에서 건져 올릴 것이 있다고 느끼고 자기 삶의 귀중한 시간을 해밍웨이를 읽는 데 할애했을 것이다.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가 캐낸 삶의 가치 일부를 자기 삶의 자원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을 읽었다는 것은 때로 삶의 요소로 가져왔다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 혹은 읽음으로써 삶의 결을 보는 시선을 조금 변경한다는 것과 동의어이거나 사실 책을 읽는 이들은 점점 영악해진다. 그것이 독서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더 많은 책을 읽을수록 독자로서 순진하고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기 힘들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읽지 않고 지나온 책들을 성인이 되어 읽기는 힘든 것이고 나의 젊은 시절이나 작가의 절정을 지나쳐 오면 다시 그 책으로 되돌아갈 기회를 얻기도 힘들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상투어는 독서에 가장 잘 들어맞기도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문학을 읽는 대신 정치학 책들을 주로 읽어온 것은 정말로 후회할 만한 일인가? 내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렇다. 플라톤이든 마르크스이든 이상국가와 유토피아라는 큰 그림을 그렸고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의 철학적 문제 제기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충분히 쓸모 있는 독서였다. 하지만 삶의 세부 사항들은 너무 많이 모르고 지나쳤다. 그 시절 옆집 뒷집의 삶은 내 관심 밖이었고 여러 사상이 함의하는 바와 그에 대한 반론, 정치 사회 제도들이 가져다 줄 더 나은 세계에만 신경을 쏟다가 진짜 현실에는 꽤 무지했다. 문학이 아닌 다른 텍스트들은 걸음망의 구멍이 조금 커서 삶의 세부 사항들을 많이 흘려보낸다. 그러니 사회과학에도 더 많은 역사학과 문학이 침투해 전문 분야가 지닌 편향성을 보충해주고 문학도에게는 더 많은 역사와 철학, 사회학 등이 읽을 거리로 주어져서 먼 훗날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하며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이 역시 개인이 스스로 깨닫고 균형추를 맞춰야 할 몫이 더 크긴 하지만 말이다. 케냐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리처드 도킨스는 엘스페스 헉슬리의 붉은 이방인을 복간시키도록 출판사를 설득한 적이 있다. 그가 보기에 이 책은 영어로 쓰인 훌륭한 소설 가운데 하나인데 문학인들이 이 책을 주목하지 않은 것이 너무 한탄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2006년 미국 펭귄 북스에서 재출간되었고 당연히 도킨스는 이 책의 서문을 써주었다. 펭귄 북스의 편집자들은 아마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가 입소문을 내고 추천사도 써주니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간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편집자는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다가 빠르게 포기로 돌아선다. 지금도 나는 인간의 내밀한 역사를 쳐다보고 있다. 저자 시어도어 제일드는 희노애락의 좁다란 자기 감정, 풍부하지 않은 과거 경험, 박힌 돌처럼 단단히 뿌리내려 비천한 가문 바깥으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왜 귀를 막고 있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선생이, 옆집 여자가 상상력의 보고일 수도 있는데 라고 반문하며 이 책에서 내담한 여정을 펼친다. 그는 태생의 뿌리는 무겁고 질긴 것이니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며 18개국에서 잡초같이 흩어져 있는 강인한 삶의 주인공들을 만나 새로운 역사서를 써나간다. 책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인 줄리엣의 삶은 침묵에 갇혀 있다. 남의 집 허들렛 일을 하는 51살의 그녀는 여러 집주인들과 매일 접촉하지만 주인들은 줄리엣의 삶에 시선 한번 주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과 과거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들을 침묵으로 감싼다. 그리하여 만남은 있을지언정 누구도 울타리 밖의 세상으로 줄리엣이 나오도록 권하지 않았고 줄리엣은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한 채 손바닥만한
자기 경계 안에서 삶을 소비한다. 그녀가 어찌해볼 도리 없이 잿빛 인간이 된 이유다. 제일드는 이 대목에서 대화의 귀재인 소크라테스를 불러낸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만난 숱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여성들이 그에게는 환생한 소크라테스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세계 70억 인구를 영혼의 동료로 삼아 직접 그들 내면으로 여행하기를 시도하면서 독자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는다. 인간의 내밀한 역사는 그러나 강 출판사에서 2005년에 출간되었다가 오래전 절판되었다. 알랭드 보통은 한 인터뷰에서 역사의 큰 주제를 개인의 요구와 연결시키는 게 아름답다 하며 젤딘의 책을 젊은이들이 꼭 읽길 바란다고 추천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처럼 무명의 인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미학적이기 그지없는 문장들을 얽어나간다. 그래서 책을 복간하고 싶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유는 복간이 모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독자들에게 한번 외면받아 절판되었는데 되살려낸다고 독자들이 찾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선배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한다. 젤딘의 책을 복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젤딘처럼 연구하는 사람이 드문데다 사실 알렉시예비치보다 더 뛰어난 면도 있고 인간의 내밀한 역사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보지만 복간은 조금 위험하다.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면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간의 위험을 무릅쓴 적이 몇 번 있다. 칼 쇼르스케의 세기말 비는 구운몽에서 2006년에 출간되었다. 다시 모 회사인 생각의 나무로 옮겨 2007년에 재출간됐고 2010년에는 비엔나 천재들의 붉은 노을로 제목을 바꿔 다시 한번 출간됐다. 이후 생각의 나무가 부도를 맞아 절판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지성의 용광로였던 세기말 빈을 다룬 이 책은 지적 욕구를 지닌 이들에겐 성지순례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여겼다. 나는 2013년 11월 이 책의 역자에게 연락해 재출간을 의뢰했고 해외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맺어 2014년 여름에 복간했다. 아쉽게도 이 책은 현재까지 1200부만 팔렸다. 데이비드 하비의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역시 과감하게 복간을 결정한 책이다. 하지만 해외 출판사는 선인세를 3,000달러 이하로 낮춰주지 않았고 이후 인세 역시 신간과 똑같이 요구했다. 이렇게 복간을 결정할 때는 많은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서 대조에만 수개월이 걸렸던 터라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복간 결정이 맞았던 것인지 지금에 와서야 되짚어 보게 된다. 물론 무모한 복간 결정이 예상치 않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도 있다. 법학자 한동일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는 2016년 가을 저자로부터 복간 의뢰를 받았다. 아주 진지한 학술서였지만 국내에서는 희귀한 연구라 복간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판매 목표를 1000부로 잡고 복간을 결정했는데 저자가 갑자기 라틴어 수업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예상을 훨씬 웃돌아 약 8,000부까지 판매되었다. 세계 문학이 출판 시장을 휩쓸어 재밌네요. 한동일 저자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 그리고 라틴어 수업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듣는 시사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저자가 직접 해준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으로 읽는 유럽사는 법학 교수님들에게도 읽히고 수업 교재로도 사용된다고 저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은 이북으로 사서 읽은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저한테 흡입력이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워낙 유명한 책이었고 또 워낙 내용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 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문학이 출판 시장을 휩쓸어 자국 문학의 한계에서 벗어났던 시기, 이론이 현실보다 더 치열한 쟁투를 벌였던 시기, 출판이 활황이어서 건물도 세우고 좋은 책도 건물 높이만큼 쌓아두던 시기가 지나가자 수많은 책이 지하 세계에 파묻혔다. 편집자가 되자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1년에 주문이 100권 이하로 들어오면 절판시킨다. 우리도 통상 계약 기간인 5년이 지나 절판시킨 책이 여러 권 있다. 하지만 저자나 역자는 주변에서 책을 찾는데 없다고 불만이 크다며 확증편의 견해로 복간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의 지인은 한두 명의 독자일 뿐이지만 목소리는 마치 10명처럼 크다. 그리하여 속지 않는다고 다짐하며 계산의 근거에 때때로 절판 결정을 내리지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좋은 책이 절판되면 단호한 분별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저 책은 사라질 만한 게 아닌데 복간하면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편집자는 칼 같은 판매자의 마음을 견지해야 하지만 일할 때도 머릿속은 독자라는 자아와 분리되어야 함을 잊은 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향해 내달린다. 시장에서의 퇴출을 목격하고 연민, 정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여 마케터의 마인드는 한쪽으로 밀어두게 된다. 그리고는 전화를 건다. 절판된 선생님의 책을 복간해 보겠습니다. 한 소장학자는 절판된 책을 복간시키는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책은 5년이라는 계약기간도 있지만 그건 의무 계약기간일 뿐 유통기한은 전혀 아닌데도 마치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게 안타까웠던 것이다. 꽤 오랜 기간 편집자였던 탕 누어는 이사야 벌린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주의 책이라고 추앙했던 알렉산드르 게르첸의 과거와 사색을 어떤 편집자가 천신만고 끝에 펴내더라도 타이완 출판 시장에서는 300권 이상 팔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다. 편집자들이 느끼기에는 대담한 일이겠지만 그 일이 세간의 주목을 받거나 칭송받을 일은 전혀 없을 거란 얘기다. 즉, 복간을 각오하는 편집자는 외롭고 조용하고 묵묵하게 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1000명 안의 독자들을 위해 이 일을 벌일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은혜 씨의 읽는 직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잘 팔리는 책들을 몇 권 골라서 읽어봤는데 이 책은 역시 왜 잘 팔리는 책인지 알 것 같고 문장들도 너무 좋고 편집자로서의 이분이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특히 독자와 저자 사이에 껴서 때로는 아주 낭만적인 독자로 때로는 치밀한 비즈니스맨으로 두 자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편집자의 삶을 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책은 역시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읽는 직업이라는 이 제목은 너무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잘 설명해 주면서도 단순히 편집자라는 편집자라는 그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그 너머의 의미를 편집자가 읽는 직업이었지 라고 우리 생각을 한 번 더 깨우쳐주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작가이면서도 좋은 편집자인 것 같은 분의 책을 읽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폰트가 너무 좋아요. 이 읽는 직업이라는 이 폰트가 너무 딱딱한 글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소설책 같은 느낌을 풍기죠. 이 전체적인 사진과 글 폰트가 소설책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책 한 장 한 장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거는 책 읽을 때 넘기는 손맛은 참 좋은데 그래서 좀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